매거진.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자신이 천거해서 상위 순번에 올린 비례대표 후보들이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해 하위 순번으로 이동한 데 대해서 분노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까 물어봤습니다. 중앙위원회가 표결로 정한 안대로 하자, 이런 의견에 90%가 동의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비위가 상했으니 김종인 대표와 비대위가 결정한 원안대로 가자, 이런 의견은 불과 1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5시 현재 5,194명이 참여한 결과입니다. 누리꾼 의견을 볼까요? 김종인 대표 어이없습니다. 경제민주화만 민주화인 모양이죠. 아니, 경제민주화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지지자들이 마음 상하고 그래서 당을 떠나는 것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저 오만함과 오직 자신의 명예와 권력 의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에 와서 무릎을 꿇던 것이 과연 진심에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또 다른 의견입니다. 이번 사안은 1차 김종인의 책임도 있지만 그동안 호가호위하던 일부 비대위원들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개인의 사당이 아니잖아요, 라는 짧은 글도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유승민, 이재호 의원 등 새누리당 현역 의원 5명이 무더기로 탈당했습니다. 인천 나무리 지역구인 친박근혜계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밤 12시가 가까워지면서 유성걸, 유승민, 이재호, 주호영 의원이 줄줄이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최근 당 공천에서 탈락한 대구 수성을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지역에 단수로 후보 신청을 한 자신을 탈락시킨 다음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해 이인선 전 경북경제부지사를 후보로 결정한 것은 공천관리규정 위반이라며 이런 소송을 냈습니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후보 6번까지를 당선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순번은 정해졌지만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규 48조 2항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선거에 비례대표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공천관리위원이던 안철수 대표 측근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8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공천에 앞서 이 당규를 만장일치로 삭제해버렸습니다.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야권 연대 가능성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 지역구 등의 후보를 전격적으로 전략 공천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일방적인 야권 연대 파기로 역사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경기도 분당 판교를 찾았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4번째 지방행입니다. 경제행보라고는 하는데 이 지역이 총선을 앞둔 여야, 친박, 비박 등 여권 내의 개파간 격전지여서 다시 한번 정치적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곳 판교에 2017년까지 전 세계 창업 인재가 모여드는 창조경제 밸리를 조성할 것입니다. 삼성 비자금을 수사했던 특수부검사 출신 남기춘 전 서울 서부지검장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이무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변호를 맡게 됐습니다. 개당 60원꼴인 별풍선을 받으려고 도로에서 시속 180km를 달리며 인터넷 방송 생중계를 한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잡혔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그 짓을 했다고 하는데요. SBS와 인터뷰한 경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신청자로부터 별풍선을 받기 위해서 3명이서 난폭운전을 하고 본인은 뒤에서 그것을
촬영을 하면서 그 생중계를 하게 된 거죠.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한동안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공화당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테러 정보를 미리 캐내려면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테러 용의자에 대한 물고문도 좋다. 나는 그 이상의 것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침몰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트럼프의 동지인 공화당 사람들이 말입니다. 정부가 지카 바이러스의 핵심 대응책으로 내세운 스마트 검역 시스템이 첫 한국인 환자의 축진 당시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183억여 원의 거액을 들여서 구축한 시스템인데 말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마하! 당선 로고송닷컴.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로 지목한 유승민 의원을 제거하기 위해 지역구 대구 동을의 공천을 계속 늦추다가 유승민 의원을 사실상 당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후보 등록 개시일이 오늘인데 이때부터는 탈당해봐야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려면 어젯밤 12시까지는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유승민 의원을 적극적으로 잘라낼 경우 보복정치 비판이 일 것이라 우려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치졸한 전략을 썼습니다. 수백 번 국민 여러분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한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선거에서는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미정 지역인 대구 동을은 오늘 7시에 있을 본관위에서 합당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은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하는 점을 제가 밝힙니다.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사항을 밝히는 것이 오늘 12시까지 꼭 출마하려면은 탈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구 동구 의리 경우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다시 회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유승민 의원 어젯밤 11시쯤 자신의 대구 선거사무소에서 탈당 그리고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고민했던 건 저의 오래된 질문,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였습니다. 공천에 대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당이 보여준 모습,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상식과 원칙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입니다. 정의가 짓밟힌 데 대해 저는 분노합니다. 2000년 2월 입당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당은 저희 집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보수당을 사랑했기에 저는 어느 위치에 있든 당을 위해 제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만큼 당을 사랑했기에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2011년 전당대회의 출마 선언 그리고 작년 4월 국회 대표 연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몇 번을 읽어봐도 당의 정강 정책에 어긋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의 정강 정책은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추구하는 저희 노선과 가치가 옳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정체성 시비는 개혁의 뜻을 저와 함께한 의원들을, 개혁의 뜻을 저와 함께한 죄밖에 없는 의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공천을 주도한 그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애당초 없었고 진박, 비박이라는 편가르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국민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권력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2항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원칙이 지켜지고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저는 헌법에 의지한 채 저의 오랜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습니다. 보수의 적자, 대구의 아들답게 정정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정치에 대한 저희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작이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나아가는 새로운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뜻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경선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동지들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분들은 우리 당을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개혁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 동지들과 함께 당으로 돌아와서 보수 개혁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에 등장한 새로운 군주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시켜주기 위해서 너희를 수술하러 왔다는 이 군주는 당원 당규, 당의 정체성을 뛰어넘으며 과감한 행보를 이어왔지요. 이 군주는 그런데 최근 자신에 대한 대접이 소홀하다며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어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총선까지는 있어주겠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심판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지만 목표를 같이 한다고 이 군주를 무조건 지지하고 추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상당수 더민주 지지자들은 의문을 던집니다. 컴백홈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참 미래의 수권정당으로서 탄생해서 정권을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 국민의 정체성에 당이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 아주 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이번에 저는 노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에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에 남아서 무슨 조력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 현재 현실 상황에서 나의 입장만을 고집을 해서 이 당을 갖다가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선거가 별로 한 20여일밖에 남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당의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감도 좀 느끼게 돼서 고민 끝에 일단 하여튼 제가 이 당에 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당은 근본적으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을 임하는 마당에서 현재와 같은 그런 일부 세력의 그런 정체성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뭐 수권 정당으로서의 가는 길이 요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초창기에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제가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서 이 당의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정상화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일단 이 당에 남기로다가 결정을 갖다 했습니다.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만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뭐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b.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아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피박 퀴즈 함께하겠습니다. 무와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승민 동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의리의 화신 무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유승민 내쫓은 책임을 친박한테 뒤집어 씌워? 우리 보고 치졸하다고 떠드는 종북들이 있는데 당신이 더 비겁해.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 유승민 난리라고 했어, 이 새끼야. 이 비정한 새끼들,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말이야. 이 보스에게 조금 밉보였다고 정치 명줄을 꺼내, 이 새끼들아.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유승민보다 당신이 더 찍혔어, 알아? 근데 당신은 공천 줬잖아. 근데 무슨 비박 공천 학살 운운해?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화나, 나는 말이다. 핵 보유국이다, 핵 보유국. 유승민이는 비핵화지되고, 핵을 갖고 있는 날 건드리면, 모두 다, 에브리바디, 좆되지 않겠니? 그걸 몰라서 물어, 이 새끼야. 아니, 핵을 갖고 계시다고요? 핵이 뭡니까? 야, 사회자, 내가 너 같은 새끼한테 미쳤다고 왜 알려주냐? 1급 비밀을. 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을 자르면 불쌍하잖아. 2008년에도 2012년에도 당에 전혀 무의미한 불필요한 존재라면서 낙천시켰는데 이번에도 또 잘라봐. 불쌍해서 당신한테 공천 준 거야. 어차피 대선에서는 낙천될 텐데 총선부터 낙천시킬 이유는 없잖아. 닥쳐, 이 새끼야. 대통령 후보는 이 새끼야. 국민이 세우는 거야, 이 새끼야. 국민? 어떤 국민? 어떤 마약을 빤 국민이 당신을 대통령으로 세운대? 사위? 야, 이 씨발 새끼야. 그만들 하시고,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젠 하다 못해 한밭집이네요. 대기업들이 이른바 한밭집이라고 불리는 건설 급식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이 올해 1월에 실시한 울산 온산공단 내의 S51 정유 석유화학 복합시설에 근로자 식당 입찰에서 아워홈과 LSC 푸드가 운영사로 선정됐습니다. LSC 푸드는 중소급식업체지만 아워홈 같은 경우 국내 단체급식 업계 2위입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밭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일본 말인데요. 일본 말로 한바는 무슨 뜻일까요? 정답. 환 정답 아십니까? 이걸 문제라고 내나? 너무 쉽잖아.
뭐 그렇다고 역정내실 것까지는 없죠. 자, 정답이 뭡니까? 한바가 일본 말로 방석이니까 한바집은 방석집.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방석집이라니요. 한바집일수록 방석이 특별하더라고. 엉덩이를 아주 편하게 해줘. 야, 이 새끼야, 한바집이 무슨 요정이냐 이 새끼야. 이 새끼 평소 생활이 드러나네. 뭐 당신이 내 일상을 들여다봤어? 안 봐도 비디오지 이 새끼야. 뭐 하긴 국정원은 들여다봤겠구나. 테러 방지법이 통과됐으니까 말이야. 뭐 테러 방지법은 테러 우범자만 조사하게 돼 있어. 내가 테러 우범자야? 학살이 테러지 이 새끼야. 그게 테러가 아니면 뭐가 테러야 이 새끼야. 공천학살 이 새끼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근데 뭐 유승민 지역구에 공천할 겁니까? 무공천을 해야 한다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한구 위원장이 가져오게 될 이재만 공천장에 어떻게 도장을 찍으실 겁니까? 어제는 안 찍으실 것처럼 말씀하시던데요. 뭐 한밭집이 일본 말로 무슨 뜻이냐, 뭐 이런 질문이었나?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한밭집은 방석집이 아니다. 뭐 꺼낸 말은 있고 하루 만에 말을 뒤집자니 그렇고, 그래서 지금 답을 못하는 거 아니야? 방석집이 왜 한밭집이냐 이 개새끼야. 지금 무가 제정신이 아닌 모양입니다. 염려됩니다. 계속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이 퀴즈를 계속 진행해야 하나요? 내가 민간치료사인데 내가 나서는 수밖에 없겠군. 사회자, 그동안 계속 땡만 쳤는데 딩동댕 칠 줄 알아? 알지요. 근데 왜요? 이번에 무가 맞힐 거야. 그러니까 딩동댕 준비하라고. 일본 말의 뜻을 묻는 질문 무가 아주 잘 맞춰요. 왜냐하면은 친일파 아들이니까. 뭐야 이 개새끼야. 정상으로 돌아왔네. 자, 무 정답 말해봐. 네, 무 정답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석집은 무슨... 자, 정답 가자. 한밭집의 뜻은 닭똥집. 닭똥집은 또 뭡니까? 저 친박 새끼들 때문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아서 말이야. 그래서 당이 닭똥집이 됐어. 닭똥 같은 눈물의 아픔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자, 이런 뜻이지. 하여간 정답은 아니었고요. 자, 오늘도 정답 여러분이 맞춰주십시오. 정답자에게는 시진핑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그 흥미진진한 내막을 다룬 책 13억 분의 1의 남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서출판 레드스톤이 제공하는데요.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을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 피델 카스트로였지요. 피델. 자밀세님 정답 맞히셨습니다. 대구에 사는 40대인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다른 지역분들은 편협한 정치색을 가진 영남을 욕하시겠지만 반면 저희처럼 야권 지지자나 반새누리당 성향의 사람은 살기 무척 어렵네요. 저희 아이들처럼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부모나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메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소탐대실님, 피박 카스트로 여기서 빵 터졌습니다. 라울 카스트로의 형은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숨어있는,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뉴스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직접 제작 브리핑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청취자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공부도 병행하신다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응모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계속 도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 김태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유승민 의원, 네, 뭐 결국 탈당을 했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군요. 현재 스코어로 보면은 20대 국회에 생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유승민이 살아 돌아오게끔 과연 내버려 둘 것이냐 했을 때에는 그렇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제 그 예측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유 의원을 뭐 지켜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역에서 많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가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제 의견이 있는 반면에요. 대구에서는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이 70%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거를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어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회의적인 그 예측도 있고요. 그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예. 저희가 3.15 부정 공천이라고 이제 그 명명을 했는데 예. 유승민 의원의 이제 측근들을 다 쳤던 3월 15일에 공천 결과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대구 경북 지역의 새누리당 지지도는 70%였습니다. 예. 그게 일주일 전에 61%였는데 9%포인트가 뛴 거거든요. 공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시점에 예, 그런 걸 보면은 또 같은 그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66%에서 57%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는 줄었는데 새누리당 지지도는 올랐는데 이걸 예.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예. 대통령이 막 진박을 심고 유승민을 뭐 탄압하고 뭐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구 지역의 유권자들의 어떤 결집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돼서 예. 과연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승부를 벌일 때 무소속으로 생還할 수 있을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박근혜를 뽑느냐 유승민을 뽑느냐 이런 그 개념이 되겠군요. 예, 유승민 의원이 만약 무소속으로 해서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예. 상당히 이제는 정말 대권주자로 차기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쪽 진영에서는 2인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유력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받아줘야 말이죠. 그게 문제긴 한데 예. 본인이 아마 그렇게 무소속으로 생환을 한다면 예. 제2의 보수 정당 거기까지 한번 구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새누리당이 아닌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을 규합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지금 당에 대한 권한을, 당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본인들의 측근들도 지금 무소속으로 지금 많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본인이 구심점이 돼서, 네. 창당을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더불어민주당 상황 한번 살펴보죠. 김종인의 난이 셀프 종결이 됐습니다. 결국 당에 남기로 했고요. 또 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순번이 확정이 됐는데 뭐 이제는 네. 뭐 그 내부 갈등 수습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수습됐다고 볼 수도 있고 봉합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김종인 대표의 어떤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중앙위에서 제동을 걸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또 목리를 부리면서 네. 판을 깨고 나가네 마네 뭐 이러다가 거의 전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다시 모시고 온 형국이라서 예. 총선을 앞두고 더 이상의 파국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봉합이 된 거고요. 예. 총선이 끝난 이후에 총선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예.
뭐 김종인 대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주도 세력이 어떻게 교체될 것인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겠죠. 잘 되면은 뭐 잘 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결과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뭐 김종인 대표가 알아서 물러나겠지요.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 목표치를 너무 낮춰놔가지고요. 예. 7석을 제시했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예. 어제 돌아오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이제 했는데,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을 해봤고, 근데 나의 입장만을 고집해서 우리 당을 떠나면 선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나름의 책임감도 느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뭐 일부 세력의 정체성 논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이 요원하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이 당이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결심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예. 그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욕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관적으로 내가 무슨 큰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한다. 내가 별로 욕심이 없다. 그리고 내가 당을 떠남과 동시에 비례의원직 사퇴를 한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당을 떠나게 되면 비례대표는 당연히 사퇴를 하는 겁니다. 마치 뭐 큰 결단, 각오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비례대표 많이 하신 분이 그걸 몰라요. 어떻게? 벌써 이제 5번째. 중간에 법이 바뀌긴 했죠. 비례대표 당을 떠나는 비례대표를 내놔야 된다는 거. 예, 그건 업데이트가 안 되신 건지. 자, 하여간 뭐 더불어민주당 총선까지는 지금의 이 체제, 이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군요. 비례대표가 확정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김종인 대표는 2번에 박혔죠? 네, 2번으로 안착을 했고요. 예. 김종인 대표가 애초에 1번으로 밀었던 박경미 홍익대 교수 네. 여전히 1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분 계속 그 논문 표절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밀어붙였고요. 예. 그나마 이제 중앙위 투표를 통해서 B그룹이나 C그룹에 있던 분들에 대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예. 많이 당선 가능권으로 이제 들여왔고요. 예. 그 당직자 출신의 송옥주 그 홍보국장 예. 3번을 받았고 예. 민변의 사무차장인 이재정 변호사가 5번입니다. 예. 그리고 중앙위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그 김현권 전국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네. 6번을 차지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 또 유명한 시사평론가인 이철희 전략홍보본부장이 8번.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재윤경 주빌리은행 대표가 9번에 올랐습니다. 예. 상당히 앞순번에 배치가 됐죠. 예. 그리고 그 이수혁 전 육자회단 수석대표 조금 당선권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15번에 배치가 됐고요. 예. 그 전에 그 A그룹에 속해 있었으나 문제적 인물로 지목이 됐던 그 김수피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이분은 그 무상의료나 무상급식 이것을 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복지 정책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진 그 후보인데 이분은 중앙위 투표에서 밀려서 원래는 10위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29번으로 밀려났습니다. 뭐 기대를 할 수 없겠군요. 예, 많이 좀 교정이 됐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 청년 비례대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청년 비례대표는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16번을 받았습니다. 16번이면 이분도 좀 당선권에서 좀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이고 장경태 서울시당 대변인 남자 청년 대표죠. 24번을 받았습니다. 당선권에서는 상당히 좀 멀어진 결과죠. 지난번에는 그래도 남녀 둘 다 이렇게
의회에 진출했었는데 김광진, 장하나 네. 두 의원 말이죠. 또 발군의 역할을 또 발휘했었고요. 많이 아쉽네요. 그러게요. 그 평가가 좋고 그랬는데 이번엔 뭐 이러저런 이유로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청년 비례를 상당히 좀 후순위로 좀 배치가 됐네요. 네. 뭐 준비가 안 되긴 4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그는 뭐 말도 안 되는 핑계 같고요. 예. 자, 더불어민주당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역구에다가 기습 공천을 했네요. 그리고 이해찬 네. 의원 지역구에도 공천을 했어요. 이거 뭐 야권 연대 안 하겠다는 얘기 예. 아닙니까? 야권 연대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이해찬 의원 지역구 세종시를 보면은 문웅수 변호사를 공천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문웅수 변호사는 원래 세종시에 공천을 했던 후보가 아니고요. 네. 충남 홍성 예산 지역에 공천을 희망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더불어민주에서 전략 공천을 처음에 희망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요. 예. 뭐 이렇게 좀 행보가 이게 좀 말끔하지가 않았던 분인데 지금 후보가 없다 보니까 홍성 예산 지역에 출마를 하려던 후보를 지금 세종시에다가 갑자기 이제 공천을 해서 일단은 세종시에도 공천을 하는 걸로 후보를 낸 걸로 이제 확정을 지었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는 지금 감정의 골이 깊이 패여서 뭐 당대당의 야권 연대는 뭐 지금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인 거고 예.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이제 남은 것이 정의당과의 야권 연대였는데 그동안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예의가 좀 오간 것 같았는데 예. 어제 갑자기 그 심상정 의원 대표의 지역구, 정진우 원내대표의 지역구, 그러니까 안양 동안을인가요? 예. 거기에도 후보를 공천을 해서 사실상은 물밑 협상을 사실상 뭐 백지화하는 무산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 심상정 대표의 그 지역구인 고양갑인 경우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손범규 후보와 또 다시 한번 이제 리턴 매치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가까스로 이겼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 후보가 난립하고 일려 다야 구도로 가면은 심상정 후보의 그쪽도 야권이 차지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뭐 지금까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과는 야권 연대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한다. 그 얘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해왔고 네. 결국은 김종인 대표의 그런 생각이 사실상의 야권 연대 무산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착잡하네요. 뭐 물론 선거까지 아직 한 20여일 남았기 때문에 글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여간 그래도 지난 19대 때는 시작부터 야권 단일화로 출발했던 그런 선거 아니었습니까? 네,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 그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큰 차이가 없다. 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워낙 이분이 뭐 운동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운동권 출신이란 차원에서는 그 뭐 진보 정당 간의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예. 야권 연대가 오히려 외연 확대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언제적 운동권인데 아직도 아니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을 운동권이라고 이제 뭐 말하는 모양인데 그분이 운동했던 시기가 80년대인데 지금 50대인데 무슨 한 번 운동권이면 영원히 운동권으로 낙인 박혀야 됩니까? 그 사이에 생각도 많이 그게 참 바뀌었고 또 조중동 프레임이랑 비슷한 게 지금 계속 조중동에서 하는 얘기가 김종인 대표의 그 비례안을 중앙위원회가 뒤집었는데 그 중앙위원회가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다 장악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참 비슷한 점이 많으시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아픈 신문입니다. 거기는. 예. 자, 네. 건강한 신문 한겨레 신문이 연 정치바 요즘 어떻습니까? 트래픽이 높아지고 있죠? 예, 요즘 그 총선 전국을 맞이해서 많이들 찾아주시고 계시고요. 예. 예, 뭐 언니가 보고 있다도 우리 김영민 PD님께서 많이 밀어주시는 것 같아서
성적이 좀 많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뭐 아니고 제가 누구를 밉니까 밀기는. 아니 그나저나 정치바 보니까 총선 상담소 개업 이런 그 안내가 올라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이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예, 저희가 총선 상담소를 신장 개업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일려 다야구도이기도 하고, 그러면 야권이 많이 분열된 상황에서 누구를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건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총선 상담소를 개설을 하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정치적인 고민들을 풀어놓으시면 저희 바텐더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더 많이 정말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를 찾아주셔서 해주시면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그 사이다 같은 답변을 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니셜로 나온 기사에 그 이니셜의 주인공도 알려줍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정치파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 그 비밀 메신저가 있거든요. 메시지라고 해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이게 프라이버시나 무슨 형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법에 어긋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너무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 믿을 수 있는 우리 김태규 기자, 김원철 기자, 또 김보협 기자가 오픈한 총선 상담소에 많이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바 한겨레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만날 수 있습니다. 총선 상담소. 자, 김태규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정 02-455-8087.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전에 제가 이 소식을 조간 브리핑에서 전하면서 네. 이완배 기자님은 어떤 견해실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예, 바로 예.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 네. 운전기사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슈퍼 갑질의 달인으로 통하는 인물인데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을 도왔던 기사 중에서 교체된 분만 40여 분 된다는. 1년에 40명입니다. 1년에. 지금까지 40명이 아니라요? 1년에 40명입니다. 네. 이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이 소식을 엊그저께죠. 김용민 PD님께서 방송을 하신 걸 듣고 알았습니다. 포털에서 잘 발견이 안 돼서 이 기사를 모르고 있다가. 예. 하루를 놓쳤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어제 아침에, 노컷 뉴스인가요? 그래서 단독자를 달고 굉장히 상보를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예. 아이고야 싶어서. 참 어이가 없어서. 예. 어쨌든 소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뉴스의 내막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해욱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대림산업의 대표이사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이고요. 아마 창업주가 이재준이라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사로는 3세 승계를 최초로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새로 생긴 별명이 우케. 그래서 우케라는 별칭을 얻으신 이해욱 부회장이시고요. 예. 특이한 건 이 아버지인 이준용 명예회장 같은 경우는 전 재산 2천억 원을 기부를 하셨는데, 예, 어디에다 기부를 하셨냐면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통일과 나눔 재단에 2천억 원을 기부를 하신다. 네. 아니 독특한. 네. 그거는 보험 가입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부를 하셨으니까 좋게 받으려야 되는데 참 좋게 안 보이는 기부였죠.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조선일보에 통면으로 인터뷰도 한번 하신 그런 특이한 가문의 3세 손이십니다. 예. 내용은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운전기사를 무려 40명을 교체를 했다는 거고요. 김영희 PD님께서도 뉴스에서 소개를 하셨지만 운전을 하는데 운전기사들을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증언을 하신 한 분은 고개를 돌려서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에 대형 트럭이 끼어들어서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신 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이드미러가 없이 운전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앞뒤 좌우를 돌려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그때마다 이제 쌍욕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이 우케가. 예. 그리고 이 우케 이분이 굉장히 운전을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가 운전인데 예. 주말마다 이제 서킷에 나가서 진짜 운전도 직접 하고 이런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조금이라도 진동이 있으면 뒤통수를 후려 갈으면서 기사에는 XXX가 나왔는데 이게 개새끼인지 십새끼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쌍욕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운전기사가 버젓이 있는데 계속해서 운전기사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 면접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채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즉 이 말은 앞에 사람은 자른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운전기사를 교체를 해서 40명을 교체를 했고 또 이제 서킷을 나갈 때마다 운전 실력이 본인이 뛰어나다고 하니 수행기사를 조수석에 태우고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북간변로 이런 데 다닐 때 시속 150에서 60, 160 이렇게 밟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밟을 때 조수석에 있는 운전기사는 뭘 해야 되냐면 내비게이션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BMW 지나갑니다. 오른쪽에 소나타 지나갑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육성으로 우케한테 이렇게 보도하듯이 중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 증언에 따르면 150, 160으로 밟는데 옆에 지나가는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닌데 이걸 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중계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걸 한번 중계를 잘못하면 바로 거기에다 쌍욕을 퍼붓고 이런다는 겁니다. 예. 대림산업의 운전기사들한테는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를 한답니다. 그 매뉴얼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본의 아니게 여러 이유로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그러니까 우케가 쌍욕을 하더라도인 거죠. 네. 절대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수행기사가 잘 안내하면 차후 그 부분에 대해 배려해 주신다. 본의 아니게 실언하실 경우 수행기사는 고지고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잘 인내하는 수행기사 모습을 지켜보신 임원께서는 옥회죠. 옥회는 며칠 내에 반드시 감사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다. 이게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그 운전기사들 증언에 따르면 며칠 내에 반드시 감사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 진지하게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으시던데요. 예. 진지하게 그 조언을 해드리는데. 예. 병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정신병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지금 하루빨리 정신병원에 찾아가셔서 가료를 요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예.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제 3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분이요.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가정교육이. 제가 그 한번 이 방송에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조현민 전무라고요. 예, 예. 대한항공의 예. 명의훼손. 예. 명의훼손하니까 제가 하나 더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실제로 그 트래블 뭐 이렇게 여행사 사장님하고 논쟁을 하실 때 예. 그 트위터의 첫 마디를 어떻게 여시냐면 예의를 차린답시고 예. 귀사의 무근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무근한 발전. 예, 무근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하신 분인데 예, 뭐 무식한 거는 제가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예. 이분이 이제 그 예전에 그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어떤 글이 있었냐면 예.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예. 이제 조현민 전무가 초등학생 때 일화를 게시판에 올린 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 비행기 조종실에 이 조현민 초등학생이 들어와서 예. 오빠랑 같이 오빠는 고등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원태 지금 이제 승계가 예상되는 분이죠. 그런데 이 초등학생 조현민이 예. 고등학생 조원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빠 잘 봐도 이게 그 조종실 안에서요. 잘 봐도 이거 다 앞으로 오빠 거 될 거고 오빠 회사 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이미 뭐 이 회사는 다 오빠 거고 비행기도 다 오빠 거고 우리는 황제고 조종사들 다 있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가정교육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니 이따위로 교육을 받고 자라니까 이 이해우 같은 이 미친 분들이 나오시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 3세가 지금 저 모양인데 저기에서 태어난 4세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진짜 한 30년 뒤쯤 지나서 네. 한국 재벌 경영자들이 예. 누가 더 또라이냐 이런 경쟁을 할 것 같아서 진짜 걱정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저는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순혈주의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순수혈통에 대한 자부심 이런 말들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는데 한 10년 전쯤 우리 그 교과서에 보면 초등학생 교과서인가요? 교과서에 보면 반만년 역사를 지켜온 단일민족 이런 표현이 한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단일민족, 단일혈통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자부심을 많이 내세웠었죠. 그런데 뭐 사실 우리 한국 민족이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세의 침범을 받은 게 몇 번이고 고려의 왕족이었던 공민왕만 해도 어머니가 다 원나라 사람이었었고요. 예. 뭐 단일민족일 리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저는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단일민족에 대한 순수혈통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걸 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제가 한 4년 전쯤에 뉴욕타임즈에서 본 기사인데요. 예. 슈퍼모델을 스카우트하는 세계적인 모델 전문가들이 예. 모델 유망주를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뉴욕이나 파리처럼 패션의 중심지를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각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예. 그리고 어느 나라가 그리고 어느 지역이 과거 식민지 지배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혼혈이 제일 많은지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혼혈이 가장 많은 지역부터 찾아다니는 겁니다. 세계적인 모델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순수혈통보다 혼혈이 더 아름답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이때 보도를 한 걸 보면 혼혈혈통 소녀들의 공통점은 키가 크고 말랐으며 피부가 매끄럽고 맑은 눈을 가졌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모델 스카우트들은 혼혈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새 모델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슬라브와 게르만, 히스패닉과 아시안, 핏줄이 섞이면 섞일수록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유전학적으로 봐도 약간 그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동종교배를 하면 종족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과학적인 상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종교배를 하면 예. 수정 단계 때부터 이질적인 유전자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굉장히 배아가 강한 적응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유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강한 적응력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다른 요소가 결합을 하면 그 태아는 갈등을 이겨내고 어우러지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혼혈일수록 더 똑똑하고 피가 섞일수록 더 환경에 적응을 잘하면서 더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다. 이게 이제 유전학적으로는 상식이거든요. 이종일수록 더 아름답다. 더 많이 개방될수록 더 많은 피가 섞일수록 더 뛰어나다. 이런 유전학적 상식을 우리가 머리에 넣고 있다면 예. 3대 손, 4대 손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끼리 동종교배를 통해서 자식한테 이 재벌을 물려주는 이 동종교배의 3세, 4세 승계는 유전학적 확률적으로도 더 또라이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유전학적 확률 위에 이따위로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경영을 하고 있으니 이 이해욱 같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수십 년이 더 지나면 우리 재벌들은 이해욱 같은 사람이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경영자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암담한 거죠. 예. 뭐 차라리 외국인과 네. 뭐 민족이 다른 구성원과 이렇게 뭐 한 가족을 이룰 수는 있어도 네.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절대 못하죠. 혼사를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네, 그렇죠. 언제 그분들은 인간이 될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언제 인간이 돼야 되는데요. 점점 퇴화돼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 발표했는데 네. 주목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인 김현권 씨인데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이 비례대표 6번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의 그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중앙위원회 투표에서는 1위를 했었잖아요. 네, 이분이. 1위 하셨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한 청취자분께서 제 페북에 그런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좀 긍정적인 뉴스를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예. 참 모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예.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지금. 지금 소개를 해주셨던데요. 김현권 농민분이시죠. 그리고 중앙위원회 비례대표 투표에서 원래는 이게 그 블록이 C블록에 있으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칸막이를 이제 허물고 투표를 했더니 1위를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는 안정권인 그 6번을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참고로 저는 이분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그런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 최근에 본 그 제1야당 더민주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데 어쨌든 이 소식은 최근 들어와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사모님이 소 키우는 여인 이런 별명을 가지신 인미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이 작년에 대변인을 맡으셨던 분이시고요. 그렇군요. 네. 아마 제가 인미애 이분이 이화여대 경제학과 84학번으로 아는데요. 이분이 이대 총학생회장으로 87년 87년 대투쟁 때 참여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김현권 이분의 비례대표 득표 1위 그리고 6번 받으신 뉴스를 보기 전에 작년에 인미애 혁신이 대변인께서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한 걸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대한민국 제1야당이 동네 치킨집보단 나아야지였는데요. 한번 꼭 검색을 해보셔서 저희 청취자분들 읽어보시면 저는 참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인터뷰한 대목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혁신이 대변인 시절에 인터뷰를 하셨던 건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몇 석을 확보했느냐 자체가 혁신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라고 보지 않아요. 어떤 중진 의원은 원숭이는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고 말해요. 당선 가능한 사람을 공천하는 게
최고의 혁신이고 의석을 다수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데 거꾸로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 130석이 적은 건가요? 의석이 적어서 일이 안 된 거예요? 나의 판단 기준은 정당의 기초를 얼마나 국민과 결합하는 생활정당으로 바꿀 거냐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튼튼해질 수 있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까요?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예. 아무튼 뭐 저는 참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정치공학은 잘 모르지만 뭐 국민의 삶 속에 들어가는 정당 그것부터 시작하자는 말씀이신데 예. 뭐 일단 그 정치 이야기는 이제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만두고요. 김영건 후보가 비례 6번이 되셨으니 우리 농업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이걸 계기로요. 예. 지금 이제 그 한국은 농업, 그러니까 농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는 상태죠. 예전에 강기갑 의원이 계셨고 김선동 의원이 있으셨지만 김선동 의원은 이제 진보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으셨고요. 이후에는 제 기억에 농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이 농민분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굉장히 그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선동 의원 하면 최루탄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예. 그리고 강기갑 의원 하면 이제 공중부양 뭐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 농민 국회의원분들을 보고 제가 농민분들을 만나 보면은요. 그분들이 그렇게 거칠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김선동 전 의원의 최루탄 사건 전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분들의 현실을 알면 그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진보를 복귀하다는 책을 썼다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책에 농민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국가가 배제한 등외 국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등외 국민. 예. 그러니까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농업을 희생하자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농민, 농업, 이걸 그냥 등외 국민, 등외 산업,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1980년에요. 저희 농민이 10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통계가 296만 명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한국 사회가 농민을 등외 국민 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DJ 정부 시절에 농림부 장관을 지낸 그 김성훈 교수가요. 몇 년 전에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예. 농림부 장관은 깡패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왜냐? 깡패 같은 사람이 안 되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이 여러 정부 경제부처들이 농업을 무시하고 농업 희생을 당연시하는데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림수산부 장관을 하는 사람들은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만 하면 경제부처에 의해서 농업을 다 희생타로 생각을 하고 농민들을 다 말살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뭐 모피아의 따거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윤중현 장관 같은 경우는요. 이명박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농업 기반이 몰락해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해외 농지만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로. 예. 이게 우리 재무관료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사는데 어떻게 우리 농민이 온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온건한 게 불가능한 구조인 거거든요. 한국에서 농민으로 산다는 거는요. 제가 뭐 사적인 이야기지만 그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라는 단체에 지금 이제 의장님이 김용호 의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예. 제가 사실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전대협, 전노협, 전농 이런 단체들 보면 참 3대 진보의 축이었고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경외감도 있고 두려움도 좀 있고 이랬었는데요. 예. 제가 김용호 의장님을 사석에서 몇 번 뵙고 소주도 한잔할 영광이 있었는데 이분을 보면 진짜 정말로요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그렇게 소탈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뭐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전농 보고 뭐 빨갱이 단체니 뭐 이런 말하면 제가 진짜 웃기지도 않는 게 예. 이분이 제가 알기로 그 직업군인 출신이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따뜻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민주노총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아직도 조금 어렵고 이런 게 있는데 전농분들 만나 뵈면 마음이 되게 푸근해집니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이분들이 거칠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농업을 등의 국민 취급하기 때문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요. 예. 2012년이죠.
쌀값을 80kg당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2015년 12월에 쌀값이 15만 원 선이 붕괴됩니다. 1년 전보다 9%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 쌀값이요. 20년 전 쌀값입니다. 지금 누구 보고 20년 전 임금으로 일하라.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민분들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요. 50%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이 먹는 식량만 놓고 본 수치입니다. 예. 사료까지 포함을 해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체 곡물의 자급률을 보면 20%대입니다.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 선진국도 수치를 보면은요. 스위스는 곡물 자급률이 205%입니다. 프랑스 190%, 캐나다 143%, 미국 129%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식량 안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식량 주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식량 주권 문제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업 알기를 식량 주권이고 뭐고 정말로 이렇게 천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게 현실인 거죠. 제가 그 예전에 김용호 의장님, 전농 의장님하고 사석에서 소주를 한 잔 했을 때 이 의장님께서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신데 저한테 기자하고 저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농업은 어머니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도시에서 살지만요. 그 사람들의 어머니, 그 사람들의 할머니는 다 농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농민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를 홀대하는 걸 풀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한국이 농업을 대하는 걸 보면 풀의 국가가 돼가는 겁니다. 이러고서 이제 소주를 한 잔 딱 하시더라고요. 예. 참 우리가 농업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기회가 한번 되면 방송에서 식량 주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나라 농업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번 주 내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어쨌든 오늘은 김영거 후보가 비례 당선권에 올랐다는 소식이 저는 참 기뻤고요. 예. 부디 제1야당의 상위순번 비례로서 국회의원이 되시면 강기갑, 김선동 의원처럼 오로지 농민의 편에서 농민을 대표하는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88년에 당시 통일민주당에 박경수 의원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도 원주에서 농사 짓던 분이었는데, 물론 이제 김영삼 총재가 발탁을 해서 세운 경우인데, 글쎄요, 지금처럼 이제 보수 정치로 이제 회귀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긴 한데, 이거 뭐 보수가 세운 그 분이 아니라 중앙위원들이 세운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아직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또 중앙위원들에게 희망을 걸만도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 알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네가 휘두른 칼은 당연하고 내가 휘두른 칼은 부당하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박근혜 동지께서는 왕년의 공천학살 주역 이재호가 이번에 낙천당하니까 여기에 반발해 탈당하는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자기의 행동이 로맨스인 줄 아는 불륜 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독재자 운운하며 아버지 박정희 장군님 시대에는 저항하고 그의 따님 박동지가 당대표인 시대에도 독재적 리더십이라며 수시로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이런 이재호의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화무도한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능징의 칼을 꺼내지 않을 수 없다. 이재호는 지난날 박근혜 동지가 표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자기 지역구로 불러다가 지원 활동을 요구하는 등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고 정작 박 동지가 중요한 정치적 고비를 만날 때면 가장 큰 장애물, 아니 밟으면 짓눌러 버릴 수 있는 똥덩어리가 되어왔다. 이런 이재호는 안보가 비상이고 경제도 비상인 이 시국에서 경제는 비상이 아니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하여간 안보만 비상인 이 국면에서 아무 쓸모없는 DNA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제 애를 보거나 자전거 타고 4대강 여행이나 하면서 여생을 보내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한다면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처사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하며 참변에 가까운 대가를 톡톡히 맛보게 될 것이다. 이재호는 물론 탈당한 주호영 등도 새누리당이 한 번 나가기는 쉬워도 돌아오기는 심각하게 어려운 당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천 탈락 소송을 걸듯 소송을 걸어서 복당 심사 요구를 할 시에는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불벼락으로 뜨거운 맛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맞박에 똑똑히 새겨야 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 꽃샘추위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아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2도, 청주 13도, 전주 13도, 대구 1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에는 강원과 영남 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산간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음 주 초까지 비 소식이 없겠고 일요일부터는 추위가 풀리면서 다시 낮 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모든 악법에 찬성한 유승민조차 단지 그분 눈밖에 났다는 것만으로도 품지 못하는 새누리당. 그리고 국회를 일컬어 하는 일 없다면서 끊임없이 지우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대통령. 히틀러도 그토록 국회를 지우는 발언을 계속했고 급기야 그와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어떻게 독일을 이끌었는지 잘 알려져 있다. 지금 히틀러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희종 교수의 우려입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조간 브리핑은 어제처럼 오전 상황까지 담아서 오후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